안녕하십니까? 영상 매체를 활용한 평화인문학 강사 양성 심화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사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강의 주제는 북한의 변화입니다. 소주제로는 북한 체제의 이해와 편견의 극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동안 혹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그래서 잡아보면 먼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해서 물론 강의를 하겠지만 강의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 자료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이해라는 책하고요. 그리고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자료는 통일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 또 이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이해라는 책하고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은 연마다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수정 보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지난번 기본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초반에 마음 열기 시간에 여러분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답변들을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2019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이제 교사 대상으로도 하고 학생 대상으로도 했는데 이 결과는 이제 학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 통일부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해마다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발표가 됐고요. 그 결과를 보면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쟁 그리고 군사 관련된 이미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독재나 아니면 이제 북한의 특정 인물, 최고 지도자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한민족 내지는 통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 빈곤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여기 보면 그 그래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조금 밝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8년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좀 더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019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증감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쟁이나 군사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29.7%에서 31.8%로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재나 북한의 이제 관련 인물에 대한 그 이미지는 27.7%에서 27%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나 통일 관련 이미지는 조금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가난 내지는 빈곤 관련된 이미지가 8%, 7.2%에서 이제 8%로 아주 극소하나마 어쨌든 조금 상승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설문 결과를 보면 협력의 대상이다라는 측면하고 경계의 대상이다라는 측면하고 이제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협력의 대상이에요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50.9%였어요. 2018년에는. 이제 2019년에는 43.8%입니다. 그러니까 한 6%포인트 그 이상 이제 감소되었어요. 그러니까 협력의 대상이라고 본 그 학생들이 줄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경계의 대상이에요라고 응답한 친구들은 28.2%에서 35.8%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대상에서 줄어든 부분만큼 경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친구들로 이렇게 옮겨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건 조금 추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질문을 보면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화롭다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2019년에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면 평화롭지 않다라고 응답한 친구들은 33.7%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이 학생들이 그닥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보면 다양한 그 설문 질문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제 공개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지를 좀 유념해서 보자라고 했던 것은 보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 뭐 어떤 현상과도 일맥상통하겠고 그 특정 그 시기 설문을 했던 그 해당 시기에 어떤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이 분단이라는 키워드로 강의를 이끌었었는데 분단 이후 현재까지 75년이라는 그 장기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관련돼서 혐오 내지는 적대시하고 뭐 경계하는 이런 분위기 일색이지 않았는가? 또 혹은 이 분단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기를 부각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연관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학교통일교육의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이제 봤더니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나 아니면 설명식의 방법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교육 또 퀴즈나 게임을 통한 그런 대회나 이벤트성의 교육들 또 관련된 외부 강사의 특강, 초청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토론식 교육, 현장 학습 그리고 동아리나 캠페인 등을 통한 학생 주도의 활동, 기타 이렇게로 크게 나눠 봤을 때 대다수의 교육이 교사의 강의와 동영상 시청 교육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중이 62.7%, 62.3%니까 과반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장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통일 교육이 교사가 강의하는 방식 아니면 그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는 그런 강의가 결합돼서 이제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음으로 비중이 이제 많은 것이 퀴즈나 게임, 그 다음에 외부 강사의 특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토론식 교육이나 현장 체험 학습, 특히 학생 주도의 활동이 2018년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0%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9년에 와서는 동아리를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나서서 하는 그런 활동이 그래도 4%로 이제 좀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간의 통일 방식은 통일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진정 바라는 통일 교육의 방식은 어떤 걸까? 속내를 들어보는 거죠. 뭐 새로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워낙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제 경험했던 방식들이 있다 보니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답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의 방식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동영상 시청 교육이었고 다음으로 외부 강사의 특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현실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강의식의 방법은 학생들은 7%밖에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통일교육의 방법에서 우리가 많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화인문학 강사 과정을 지금 수강하고 계시고 수강 이후에 만약 현장에 가신다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참신한 방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인문학 강사로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일까요? 북한,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남한, 북한이란 얘기를 하는데 남한, 북한은 그 방위의 개념이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남쪽, 북쪽 이런 개념. 정식 국호가 아니죠. 우리 각각 사람들 각각에게 이름이 있듯 나라에도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나라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그래서인지 북한이 나라 이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뭐니? 북한의 나라 이름이 뭐야? 그러면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선생님 북한이지 무슨 북한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꽤 많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랬던 아이들은 선생님 북한의 정식 명칭에 왜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상한데요? 북한이 민주주의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국방부가 존재하고 성인 남성들은 군대를 가는 것이 의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휴전선이 존재를 하고 군사 분계선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가 이 안보의 대상으로만 북한을 바라본다면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은 유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북한은 협력을 해야 할 대상, 교류해야 할 대상, 대화의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의 측면과 평화의 측면을 두 개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연구자들에게 한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바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내재적 그러면 반대되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외재적이 되겠죠.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는 송두일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북한을 바라볼 때 너무나 반공주의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그것을 좀 극복하고 북한의 행태나 책략이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즉 자유주의적인 혹은 자본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역지사지의 태도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내재적 접근법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아, 이거 뭐 북한식으로 그대로 뭐 바라본다는 거야? 북한은 당연히 이제 선전선동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그대로 쫓아간다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논쟁은 논쟁으로서 이제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을 적절히 혼합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자들이 관점을 바꾸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분단에서 탈분단으로,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어떤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탈분단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을 어떤 대결의 상대, 적,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공영하는 상대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북한 체제를 판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나 그 편협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뭐 평등, 자유, 뭐 이런 뭐 평화 등등의 이런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북한 체제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라는 개념도 보면 이제 뭐 적극적인 평화가 있고 또 소극적인 평화가 있고, 평화라는 것 자체가 실천할 때 유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이 평화 인문학이라는 것도 얘기할 때 단지 평화라고 얘기하면 전쟁의 어떤 대립되는 개념, 뭐 상대적인 개념, 이렇게 거시적인 평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번 강의는 북한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일선에 가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강사님들께서 좀 더 그 북한에 대한 지식, 뭐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강의를 드립니다. 먼저 북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이 우위에 있는 당우위 체제입니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죠. 그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뭐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제도 개인 소유는 안 되고 이제 뭐 국가 소유, 중앙의 소유가 되겠죠. 그 외에도 사회주의의 다양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만의 고유한 특성이 체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령 중심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또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으로까지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 같은 것들은 다른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북한의 특수적인 체제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체제를 구분하는 어떤 뭐랄까 그 기준점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45년 분단 이후 북한 정권이 이제 48년도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그 70여 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북한 체제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처음 이제 그 해방돼서부터 한 1974년까지의 시기는 김일성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당연히 김일성이었고요. 다음 시기는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즉 1994년 이제 여름에 김일성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아버지인 김일성과 그다음 아들인 김정일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김정일은 이미 북한 사회의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도 확보를 하고 그만큼 영향력도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죠. 그 다음 1994년,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부터 2011년까지, 2011년 말에 이제 김정일이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이전까지 그 시기는 김정일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뭐 앞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없다면 아마 이제 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까지의 시기는 김정은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와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세력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크게는 세 개로 나눌 수 있겠고, 그 중간에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 그 사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제 함께 권력을 물론 당연히 김일성의 권력이 훨씬 우위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김정일의 권력도 세력을 이제 확산하는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라 함은 어떤 의미일까? 뭐 상상하시는 것처럼 유일무이한 아주 최고의 위치를 점하겠죠. 현재의 김정은은 자, 대외적으로도 국가 수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뭐 여러 곳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 김정은의 위치는 당,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에서도 으뜸, 또 국가의 최고 수반, 또 군대의 영향력이 굉장한데 이 군대에서도 최고 지도자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2020년 현재 공식 그 직함들을 살펴보면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두 가지는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써왔던 직함인데 맨 마지막은 요 최근에 변화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을 대표할 때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라고 명칭이 살짝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제 북한의 정치 외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당이 우위에는 당 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특수성, 즉 수령이 모든 것에 우위를 점하는 수령 유일 지배 체제라는 것입니다. 통치 이념은 현재 그 김정은 정권의 통치 이념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그 유훈을 그대로 받들고 당시의 그 이념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주체 사상 그리고 군을 좀 앞세우는 선군 사상 이것이 이제 북한의 통치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외교적인 관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체제 안정과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젊은 혹자들은 이제 어린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저 어린 사람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끌 수가 있을까? 곧 북한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북한 권력의 어떤 그 균열이 일어나서 북한의 권력 구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이들도 혹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대 세습을 아주 공고히 하면서 현재까지도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특히 80년대 말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권들이 다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냉전이 와해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체제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그 나라들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압박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제일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었던 그 시기, 한 10년 정도의 그 시간이 되겠죠. 90년대 초부터 2000년 초반까지의 그 시기는 북한 경제가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 자체의 어떤 그 정권도 위협에 실질적으로 처했었고, 그래서 이제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 북한의 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군은 아까 선군 사상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선군 정치, 선군 사상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북한의 군대는 수령의 군대이자 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의 군이라는 것은 어떤 국방 관련돼서 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물론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그러면은 이제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 뭐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기에 처할수록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뭐 핵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 뭐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그 군사력에서 뭐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이 주민들이 이제 경제난에 처하다 보니까 체제에 좀 대항하고 일탈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체제를 더 결속시키려면 이것 봐, 우리 괜찮아. 아무리 전 세계 미국이 혹은 자본주의 여러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이 북한이라는 체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아주 공고하게 꿈쩍 않고 잘 버틸 수 있어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 봐, 우리가 핵 한 방만 쏘면 다들 꼼짝 못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혹은 남한과 협상을 할 때 이 군사,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 뻥 한 방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보 위기 의식을 이제 부추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북한은 당연히 사회주의 체제이다 보니 계획 경제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기본 고전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즉 문의는 그대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표방하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의 현실은 자본주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고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이중 경제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 정권 초창기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은 1980년대 말, 그러니까 특히 이제 90년대 이때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타 뭐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라든가 다른 그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위로부터의 시장화를 주도했다라면, 그러니까 국가가 아예 개혁 개방을 표방을 하면서 우리는 시장화를 할 거야, 사회주의 이제 안 해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시장화를 반대했지만 아래로부터 꿈틀꿈틀대면서 시장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국가가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그런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북한의 경제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북한의 이제 그 일상생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경제 관련해서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이제 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 왜 그 어떤 산업을 얘기할 때 1차 산업이 있고 뭐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경공업은 굉장히 덜 발달을 하고 오히려 중화학공업 중시를 했죠. 왜냐면 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중화학이다 보니까 뭐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생필품을 생산해내는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핵무력 건설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표출되고 많이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다가는 못 살겠어, 생활이 너무 불편해라고 이제 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너무나 인민들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들도 이래서는 안 되나라고 해서 제한적이나마 대외 개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그 국경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 지역들 뭐 나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뭐 개성도 그렇고요. 금강산도 그렇고 이렇게 개방을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라든가
아니면 더 그 개방이 가속화된다라든가 확산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데 그 한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은 바로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은 북한의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철저하게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는 통제적인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집단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슬로건이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입니다. 그 다음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숨,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필수적으로 타고나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생명이 있고요. 그런데 사회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육체적인 이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과 또 수령을 숭배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 것이 바로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도 그렇고 또 집단주의도 그렇고 초반에까지는 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으나 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 양식들이 생활 양식들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회의 변화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화라는 것은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곳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시장을 통해서 개인이 물건을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암시장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제난 이후에는 그 시장을 오히려 국가에서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화를 국가에서도 아래로부터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장을 이제 확대하고 있고 현재는 북한에는 특히 평양 같은 대도시에는 시장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사유 개념이 없거든요. 재산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그 소유 개념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사유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표현해서 사실상의 사유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사유화하고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법률적으로까지 사유화를 인정하거나 그것을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북한은 사유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미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인민들의 의식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북한 사회는 사유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직적인 집단주의가 일반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 나아가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까지도 횡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저 사람은 안 됐어라고 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개인주의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런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북한의 사회 문화가 어떠한가를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뭐 국방, 외교 이런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평범한 그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가라는 것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는데요. 북한은 이렇게 시장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사유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생기면서 소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반대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빈부격차, 양극화가 굉장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권력,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북한의 계층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원이면 무조건 최고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당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특수 계층이었는데 오히려 당원이 아니어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심지어 그 당원증 같은 것도 이렇게 사고팔고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권력층에서 부정부패 또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주의로 똘똘 견고하게 아주 통제가 강화되어 있던 이런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일탈 행위들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게는 그 조직 생활이 이제 불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를 탈출하는 이제 탈북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생각해 보세요. 견고하게 내부를 통제를 하는데 자꾸 일탈이 생기니까 더 강하게 더 조화되겠죠. 조일수록 또 반발, 일탈은 더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전통과 사회주의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소위 사회주의적인 민족 문화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떨까?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어떻게 뭐 먹고 어떤 곳에서 살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의식주 그러면 과거에는 배급제 하나로 다 끝이었죠.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배급으로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으시고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은 북한 지금도 배급제 배급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왜 과거에 이제 그 북한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 배급제가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고 길게 무슨 그 배급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북한이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배급제는 90년대에 그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줄 게 있어야 배급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급제가 이제 아주 소수의 그러니까 전 인민들에게 배급제를 실시했다라면 그게 특정 권력층에만 주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 더 뭐 줄 수 있는 그 물품들이 제한적으로 되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배급이 중단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현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옷이나 식료품 즉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이와 식생활이 되겠죠. 그 옷이나 식료품은 시장에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 생활을 보면 북한은 이런 그 의식주를 다 국가에서 처음에 배급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도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의 형태마저도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면 이제 그곳에 가서 살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가 공급해 줄 만한 주택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알아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이미 이제 주택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남한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다주택자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매매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거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북한도 아파트 주거가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북한 가부장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 가부장제 얘기를 하면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자기네들은 정권 창립 그 초기부터 우리는 남녀 평등이야 혹은 여성 해방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죠. 즉 위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주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자체가 고전 사회주의 이론 안에 성적으로 차별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그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이다. 혹은 사적 소유를 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인 문제로 파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안 하고 사유재산제 폐지를 하면 당연히 여성은 해방돼 라는 그런 논리로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일찍부터 공식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실제를 살펴보면 여성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특히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개인이 살고 있는 실질적인 가정이 있고 국가 자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것은 제일 중심에 수령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당이 있고 또 가족의 부모님이 있고 이제 자식이 있듯이 그 자식 역할을 하는 북한의 상당수의 많은 인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 당연히 당의 제 역할을 다하고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대가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서도 가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남존여비도 심하고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사회이고요. 그리고 북한 가부장제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한 가부장제도 변화되기에 이릅니다. 그 시기는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죠. 자,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들이 나서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장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악스럽게 짝이 없죠. 그냥 집에 있는 뭐 옥수수를 쪄요. 집에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뭐 가루를 내서 그걸 가지고 뭐 빵을 만들든 떡을 만들든 해요. 그래서 그걸 장마당에 나가서 파는 거죠. 그 판 돈으로 다른 물건이랑 뭐 바꾸기도 하고 혹은 그 돈으로 다른 물품을 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뭐 가까운 단거리일 수도 있지만 아예 아주 먼 거리로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겠죠. 자연스럽게. 이혼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남편들은 에헴 하면서 그냥 집에 있어요. 이미 기업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공장에 가봐야 할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 조직 생활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아내들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역할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어떤 의식도 성장을 하고 변화가 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여성들은 그렇게 막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가정폭력에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는 성폭력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여성 보면 자 북한에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가사를 살펴보면 여성은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남성들만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여자가 이렇게 딱 있으면 아우 꽃이네. 모르겠네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인 여성이 그 꽃이라는 표현을 좋아할런지 달가워하지 않는지. 꽃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분명.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에서 여성을 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성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죠. 자녀를 혁명적으로 키워야 하는 꽃이다라는 얘기죠. 여성은 재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혁명 전사로 키워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성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북한 여성의 어떤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의 현실은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미 194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45년에 이제 분단되고 정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48년 9월 9일이 북한 정권의 공식 출범일이니까 46년에 이미 북한에는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1987년에 와서야 남녀평등 고용법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공식적으로 살펴보면 한 40년이나 앞선 거죠, 북한이. 자, 그리고 2010년 북한에서는 여성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결혼이나 임신, 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 산후의 휴가 기간이 8개월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했다고 산전산후 휴가로 휴가 기간을 8개월이나 쓴다고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애 키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이 8개월이나 명시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2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8개월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을지 뭐 이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북한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정권 초기부터 이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으나 현실 속에서의 여성은 이중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노동을 하면서 국가에서도 실제로 일하면서 가정을 돌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변화하는 북한 여성. 북한에서 이제 북한 말하고 이제 우리 남한 말하고 굉장히 괴리가 크잖아요. 북한 말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북한에서 남편을 칭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세대주라고 얘기하죠. 세대주라는 말은 우리 남한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지 남편을 칭하면서 이 사람이 내 세대주예요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제 남편을 우리 세대주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전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남편을 칭하는 현재의 북한식 표현 불편이라는 거예요. 불편.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낮전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낮에 누가 전등을 켜나요? 아니죠.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남편 있으나 마나. 오히려 있어서 득되는 게 하나 없다라고 해서 낯전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집만 지킨다고 해서 자물쇠라고 표현도 하고요. 집 지키는 개라고 해서 멍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 북한에서의 남편들, 남자들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경제난 이후에 여성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과거에 아까 이제 꽃이라고 표현되었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여성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일명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이에요. 그 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그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때의 장마당 세대가 벌써 한 적게는 10여 년,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때 10대였던 이들이 지금 북한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그 장마당 세대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히 되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자유연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요즘 한국 사회 젊은이들 결혼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혼하려니까 뭐 직장도 못 잡고 있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집을 사요? 뭐 애 키우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도요. 결혼해봐야 별로 나한테 이득되는 거 없어.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자아라는 자아의식이 이제 생기면서 북한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면서 만혼 현상이 일반적이고요.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꺼리는 북한 여성들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 북한의 명절, 뭐 여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은 크게 사회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혹은 국가적인 성격의 명절이 있고, 우리의 전통 민속 명절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명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태양절. 태양절은 언제일까요? 북한에서 태양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김일성이죠. 그래서 김일성의 탄생을 기념하는 김일성의 생일.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생이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이 북한 최대의 명절입니다. 태양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 김정일의 생일 역시도 명절입니다. 그래서 태양절에 버금가는 큰 명절입니다. 2월 16일. 그리고 북한에서 중시하는 그 어떤 조직들이 있잖아요. 군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조선인민군의 창건일, 또 조선노동당의 창건일,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있고,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기본과정 할 때 그 평화 마리오 게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그때 퀴즈에도 나왔었는데요. 남북한의 공휴일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날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언제였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북한에서도 명절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광복절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날짜도 똑같아요. 8.15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군절이라고 해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만든 게 바로 선군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 그 정권 수립을 기념하는 구구절이라고 해서 정권 수립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북한이 전통 명절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허례허식이 많다라고 해서 간소화하고 심지어는 명절에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을 금지시켰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이 전통 명절을 그대로 어떤 것들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 그리고 뭐 추석 굉장히 큰 행사로 치르고 있고요. 또 정월대보름이나 단오 등도 전통 민속 명절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북한은 그 다른 말 한자라든가 외래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피하고 그 순우리말 한글로 쓰는 것을 장려를 하는데 추석 대신에 이제 한가위로 그리고 단오 대신 수립날이란 말 우리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교육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상 의무 교육 이런 거 얘기를 이제 떠올리실 텐데요. 북한의 교육은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이제 타가소를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이 낮은 반, 높은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가 있고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33제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533제예요. 그래서 소학교가 5년이고요. 초급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에다가 유치원의 높은 반 1년 해서 요 해당되는 이 시기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또 뭐 일상생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짤막 하나마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대로 갇혀 있어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지나 편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 붕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질 종종 북한 붕괴론이 그때그때 이제 대두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북한 붕괴론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시기가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 그때 1994년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그 호해라고 하죠. 호해하면서 막 곳곳에 막 신문도 아닌 것이 진짜 저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해를 그때 제 눈으로 직접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크게 막 속보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몇 개월, 수개월 동안도 북한이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마냥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당시에 막 그 사람들이 다 생필품, 물을 비롯하여 뭐 라면 뭐 이런 거 쟁여놓고 일회용 그 가스레인지 다 넣고 구비를 해놓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시기가 지나서 이제 김정일이 사망할 당시에도 그 즈음에 좀 그런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남한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 수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직군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게 다양한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으로 오고 있는데 간혹 고위급 인사들이 탈북을 할 경우에는 이거 뭐야 북한 권력층이 와해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북한 붕괴론이 또다시 그때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권 교체 시기에 북한 권력자들에 대한 숙청이나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에도 북한 붕괴론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고모부죠.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김정은이 이제 숙청했을 때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편견, 선입견을 좀 버리고 균형된 시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북한학을 전공한 연구자인데 제가 1998년도에 북한학 이제 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처음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을 학문적으로 접하는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된 그 자료를 얻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읽을 수 있는 책들, 자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전공자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일단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또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다 보니 원하기만 하면 세계 곳곳에 여러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된 것이 북한 주민이 여성이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물론 그게 굉장히 북한을 홍보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그럴수록 편향된 어떻게 보면 왜곡된 정보를 접하기가 또 쉽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북한 내지는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성별로 봤을 때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한 70% 이상이 여성 탈북자이긴 하지만 그 여성 탈북자들을 자리에 두고 보면 굉장히 선정적으로 경쟁하듯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북한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북한학과라는 것이 이제 부침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던 그때만 해도 이화여대에도 북한학과가 학부에는 없었어요.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만 있었고 현재도 이화여대는 학부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대학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도 보면 북한학과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걸 만들고 통일평화학과라는 것을 대학원에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지원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아서 미달이 되고 다음 학기로 이월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존재하는 대학 보면 이제 동국대학교 정도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원 대학교로 이제 뭐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 외에 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도 정외과로 통폐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이제 평화인문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평화인문학 관련된 연구 시리즈를 계속 출판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학교에서는 통일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문이 어떤 단일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이 학문과 저 학문이 융합하는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통합학문, 융합학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인문학이라는 것도 평화학과 인문학이 융합되는 것. 그리고 뭐 통일인문학도 통일학과 인문학이 합쳐지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현실에도 보면 통일교육 따로 평화교육 따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과 평화를 같이 합치는 노력들. 그래서 우리가 또 평화라는 것도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또 결합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부문에서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현실에서 평화를 조금 더 앞당기는 측면으로 이뤄낼 것이었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한 대목이 바로 안보 관광에서 평화 관광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안보 관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전쟁, 죽음, 재난, 재해와 관련된 현장과 역사적 사실을 탐방하는 관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6.25 전적지라든가 민통선 일대, DMZ 주변에서 안보 관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목에서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안보 관광이니까 안보를 중요시하는 거죠. 안보를 앞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안보 관광이 아니라 평화 관광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다행스러운 것은 문광부에서 그리고 관광 관련된 부서들, 뭐 환경 쪽도 그렇고요. 또 국방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평화관광으로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럼들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고 특히 지역 특화하여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그리고 이 분단국가라는 것이 뭐 어떤 마이너스의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역발상하여서 국제적인 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 관광으로 우리가 다양한 모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의 어떤 반공의 측면에서 안보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탈분단으로 평화의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평화인문학 강사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수식어가 영상 매체를 활용한 평화인문학 강사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칠판에 뭐 써내고 활자화된 뭔가를 제시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강사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이거 관심 받지 못해요. 얘네들은 시청각 자료들이 더 익숙한 거거든요.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이가 든 거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젊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어떻게 보면 보다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몇 편의 영화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은 지금 선생님들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최근 종영한 그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의외의 높은 시청률을 얻었고 특히 종영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해외로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가 뭐 북한을 너무 미화했다. 너무 뭐랄까 한편으로만 치우친 거 아니냐. 너무 로맨틱 코미디로만 치우쳐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을 굶주린 나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뭐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가 북한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로 북괴라는 표현도 쓰면서 뭐 늑대, 이리, 악마 이런 걸로 상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시각 변화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북한 바라보기를 해야겠다. 특히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담당하실 이 평화인문학 강사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특히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최근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 탈북을 했는데 다시 또 월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인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뭐 과거에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을. 과거에 그 북한 정권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국민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나아가 평화를 바라보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